안녕하세요. 유어마이브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유튜브에 오디오만으로, 그러니까 저의 목소리만으로 제작할 수 있는 동영상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책 읽어주는 콘텐츠를 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삼아 책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입니다. 책 제목은 차별 감정의 철학이고요. 부제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책은 아니고요. 이제 나카지마 요시미치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 이제 한국 분이 번역을 해서 옮겨주신 책인데요. 이 책 지은이는 일본의 철학자, 작가 이런 분으로 소개가 돼 있고요. 이 책 자체도 철학 코너에서 가져온 책이에요. 이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메커니즘과 그 사회적 현상,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갖게 되는 심리, 이런 것들을 분석한 책입니다. 인간 모두는 이제 누군가를 싫든 좋든 차별하면서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통쾌하게 밝혀지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부정적 감정의 민낯을 드러내주는 책이라서 그런 미미한 통쾌감이 있으면서도 조금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차별 감정의 철학. 참고로 김희은 님이 옮겨주셨네요. 챕터 1. 무엇이 문제인가? 불편한 마음. 차별 문제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가득 차서 해결에 한 발 다가섰다 싶을 때도 다시금 기만을 확인하고 물러서게 된다. 차별론에 관한 논문이나 저서들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들은 차별 철폐가 의심할 여지 없는 공리라는 전제하에 현실이 얼마나 공리와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잔혹하고 차갑고 경박하고 교활한지를 철저하게 따져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어조의 문장을 만날 때면 그 거침없는 정의감에 주저하게 되고 솔직히 마음도 몹시 불편해진다.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실현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악을 모조리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에 대한 불쾌, 혐오, 경멸 등의 감정을 사람의 마음에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이에 따르는 근본적인 의문들은 늘 생겨난다. 악이란 악인은 모조리 소멸된 사회를 상상해보자. 모두가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여 진심으로 애정을 쏟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왕따가 전혀 없고 타인을 향한 언어 폭력도 없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느끼는 일조차 없고 타인을 경멸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는 비현실적인 만큼 무섭고 재미없고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불편한 사회이지 않을까? 나의 의무는 마음에 한정되어 있다. 제도적인 차별은 철폐해야 마땅하다. 차별 발언 역시 적어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차별 박멸운동이 사람의 마음속 숨은 악의까지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도 차별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이 도달점이라고 한다면 직감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차별 감정은 오해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말하자면 인간상을 다채롭게 하는 보고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혐오하고 경멸하고 어떤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감에 젖는 이러한 악을 마음에서 깨끗이 지워낸 인간 집단을 상상해보자. 그곳에서는 철학도, 문학도, 연극도, 즉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단순하고 멍청하지 않다. 차별 문제에서 엄연히 피해자는 존재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려 있다. 그런 상황에서 천연덕스럽게 인간의 악의는
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다. 라고 할 정도로 태평한 인물은 못 된다. 여기에는 쉽게 메워지지 않는 깊은 균열이 있다. 우리는 악의 매력, 다양성, 필요성과 더불어 그 폭력성, 사륙성의 양면 모두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 악은 인간에게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인간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사람을 다듬는 악의와 망치는 악의. 차별은 악의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의를 모조리 없애야 할까? 온갖 종교인들은 그것을 모조리 없앨 것을 설파하고 철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회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 장애인, 유대인, 에타, 흰인 등 피차별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동기는 악의가 아닌 두려움과 부정함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악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 요소가 짙은 차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인간은 타인을 속이고 업신여기고 위해를 가하고 파멸시킨다. 순수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타인에게 화를 입히고자 이를 꾸미기도 한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나 국가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복수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신변이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경우도 있다. 외형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그 내면의 동기에 따라 옳은 행위와 그릇된 행위로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념적으로는 나눌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서 내적 동기를 찾아봐야 허무할 뿐이다. 당사자조차 분명히 알지 못하는 요인들이 남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다. 우리는 타인을 괴롭히고는 그 괴로움을 보며 기뻐하고 남을 파멸시키고는 그 파멸을 축하하는 존재이다. 프로이트는 문화에서의 불안에서 이러한 공격 충동을 에로스에 버금가는 인간 존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간주했다. 아이는 공격이 금지된 권위, 예를 들면 아버지를 동일화를 통해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이때 죄책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간은 공격 충동을 억누르는 대신 일생 동안 죄책감과 싸운다. 문화는 자신과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며 타인을 배제하고 말살하며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이용할 때, 한 집단을 존중하고 다른 집단을 경멸할 때 성립한다. 그 연장선에서 동물행동학자 콜라트 로렌츠와 정신병리학자 앤서니 스토가 등장한다. 로렌츠는 인간만이 문화를 영위하는데 이는 인간만이 종족 내 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구상의 동물들은 고등해질수록 집단이나 개체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정한 집단이나 개체를 선호하고 다른 집단이나 개체를 기피한다. 어떤 집단이나 개체는 동료가 되고 어떤 집단이나 개체는 적이 된다. 이처럼 호불호에 따른 차이의 체계가 형성되었을 때 문화가 생겨나고 성장한다. 바꿔 말하면 적이 없는 곳에는 동료도 없기에 일치 단결해서 적과 맞서 싸우고 동료를 보호하는 용감한 행동도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감동적인 행동도 없다. 우정도 사랑도 가족에도 그것을 질투하고 파괴하는 적이 있기에 비로소 소중해지는 법이다. 로렌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행동 양식에서 얼마나 많고 중요한 것들이 공격성을 동기로 이루어지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하리라. 공격성이 없다면 작게는 매일 수염을 깎는 일부터 크게는 가장 고상한 예술적 혹은 과학적 창조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아침부터 밤까지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자취를 감추리라. 그리고 야심이나 서열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모든 일들, 그와 같은 수없는 불가결한 것들이 아마도 공격 충동을 없애는 동시에 인간의 삶에서 사라지리라. 스토도 비슷한 말을 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측면이 없다면 인간은 인생 방향을 정하거나 자기 주위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조차 하지 못하리라. 사실 인류가 공격성을 천성으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지배적인 위치에 도달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며 하나의 종족으로 살아남는 것조차 불가능했으리라.
이러한 공격 성향을 동물행동학이나 정신병리학 연구에만 의존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긍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배제하고 부정하는 건 역시 위험하다. 차별감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 안에 틀림없이 존재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공격, 즉 악의를 일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온갖 악의와 그 표출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떠올리며 현실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악의와 싸우며 그것이 폭주하지 않도록 단단히 제어하는 이러한 노력 속에 생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인간의 악의를 천편일률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악의가 있기에 삶이 풍요롭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차별과 구별. 자신 안에 깃든 공격 성향을 묵살해서 안 된다는 말은 공격 성향을 용인한다는 뜻도 아닐 뿐더러 긍정한다는 뜻도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차별 감정에 따르는 공격 성향과 악의는 유지한 채 자신을 정당화하곤 한다. 이때 노골적으로 드러난 공격 성향과 악의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교묘하게 감춰진 공격심이 자란다. 명백히 차별을 행하면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교활함이 악취를 풍긴다. 인간은 여러 상황에서 교활해지지만 차별 문제야말로 교활함이 드러나는 현장이다. 그 중에서도 구별이 있을 뿐 차별이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는 언제나 차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성차별에 대해 나카가와 노부토시는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어도 선진산업사회에서는 현실의 불평등과 지배가 제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념 차원에서는 그 요구를 둘러싼 논쟁의 승패가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의 기준으로 남성-여성 관계를 측정했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재산이나 경제적인 지위, 권력으로의 접근이 유리하도록 짜인 제도적 구조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좋든 싫든 자신이 발을 밟고 있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구별 D로 인해 실제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은 D가 그저 구별뿐이라는 사실을 설사 그렇다고 확신하더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이다. 기존의 구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은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의식적으로라도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장애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부채의식을 가져야 하며 운 좋게 미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운 좋게 명석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를 엄연히 부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단지 인간은 평등하다 같은 추상적인 원리에 기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온몸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결론에 도달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를 아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적, 육체적으로 뛰어난 자질이나 좋은 환경 또는 여러 우연한 만남들 덕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설령 그중 상당수가 당사자의 해안과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 자체에 유전 형질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럴 경우 본인이 겸허한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 혹은 칭찬받아 마땅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겸허한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있으니 새삼 거만해질 필요도 없다. 이들이 거미한 것은 열성 형질을 가진 사람, 일에서 실패한 사람, 인생에서 행복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비굴해지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범죄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에 비한다면 무한대로 쉬운 일이다. 그러니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이나 일에서 성공한 사람은 겸허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유리한 고지에서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나 불운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이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최종적인 해결책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 더욱 더 그 감정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직시하며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단속하는 태도에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다는 판단에 숨은 차별 감정. 이러한 태도는 당연하다는 말을 인습적,
비반성적으로 사용하는 태도와 결별하는 것이다. 후설의 말을 빌리면 각 개인이 자연적 태도에서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하고 거기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차별 문제에 있어서 이는 차별이 아닌 구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하다는 말을 인습적, 비반성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기 때문이다. 남자가 그러는 것은 당연하다. 여자가 그러서는 안 된다. 중학생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일본인은 당연히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모든 논쟁을 별다른 고민 없이 당연하다는 말로 귀결시켜서 끝내버리려는 나태한 당연주의자이다. 그는 숨은 문제를 되짚어보기를 거부하고 생각하기를 멈추는 사람이다. 항상 결혼은 당연히 해야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지 와 같은 결론을 손에 쥐고서 그 무딘 칼날로 모든 것을 쓰러뜨린다. 차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원래 그렇다,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차별 감정에 대한 논쟁에서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하고 성인 남자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 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상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머리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주를 이루는 분위기만 읽고서 마이너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을 생각도 없다. 10여 년 전에 몹시도 슬픈 사건이 있었다. 취직과 결혼 때문에 괴로워하던 청년이 하야마 해안에서 몸을 던진 것이다. 그의 장례식에서 아들의 관을 마주한 아버지는 결혼하고 취직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며 울부짖었다. 나는 바로 그런 생각이 아들을 괴롭게 한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아들을 괴롭게 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차별을 다루는 데 있어 최대의 적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수많은 차별들이 생각하지 않아서, 즉 사고의 나태함 때문에 발생한다. 곰곰이 생각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도 선명하게 보이기 마련이건만 생각하지를 않으니 보일 리가 없다. 보이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착각한다. 이 나태한 사람들이 차별 문제의 최대 가해자이다. 심지어 자신이 가해자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둔감하기 짝이 없는 가해자이다. 역차별의 폭력. 차별 문제는 언제나 역차별이라는 새로운 차별을 대동한다. 일례를 들어보겠다. 2008년 11월 8일자 조간 아사히 신문에 62세의 남성 독자가 투고한 휴대전화 주의 줬다가 치안 누명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어린 아가씨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서 나와 동년배로 보이는 남성이 아가씨의 왼쪽 어깨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고 끊어 하고 말했다. 뒤돌아본 아가씨는 치안이야 하고 소리쳤다. 남성이 치안이라니 전화 좀 끊으라고 하자 아가씨는 어깨 만졌잖아요 하고 대꾸했다. 그녀가 조금만 더 공격적이었다면 그를 정말 치안으로 몰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어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다. 여성에게 자행되는 명백한 치안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은 모조리 벌하려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일종의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차별을 인지해서 그간의 의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자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야만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이는 의식개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지나쳤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마녀재판으로 번지기 쉽다. 위의 독자 투고에서 알 수 있듯 치안보다 더 악질적이고 저열한 가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나는 아사히 신문 칼럼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모 교수가 여고생의 치마 속을 엿보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이름이 알려진 데다 매우 깔끔하고 신사적인 이미지라서 본보기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최근 치안 누명을 씌는 일이 많은 만원 지하철 안에서 남성들은 날로 공포에 떨고 있다. 남성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에 수십 년 동안 쌓인 수많은 여성들의 괴로움이 쏟아진다. 더 이상은 울면서 잠들지 않겠다.
울면서 잠들게 하지 않겠다고. 이런 경우 조서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용의자를 마녀라고 단정짓고 시작하는 현대판 마녀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것대로 이해는 한다. 혁명을 하려면 다소 과격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은 이렇게 성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끔찍하고 이상한 행동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다. 목욕탕을 엿보거나 술에 취해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이 하나의 생명체로만 사람을 보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행동을 사회는 규제하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을 더한다. 제도가 당연하게 자리를 잡는 순간 그 제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저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이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폭력이다. 그러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싫으면 남들과 입을 맞춰 변태라고 외치며 일단은 성범죄자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위험해진다. 마치 마녀 재판에서 마녀라고 외치며 침을 뱉지 않는 사람이 어느새 마녀로 몰리는 것처럼. 담당 편집자가 검토한 후 아슬아슬하지만 괜찮겠다는 생각을 얻었음에도 기사가 나올 예정이었던 전날 밤 늦게 펑크가 났다. 담당 편집자의 말에 따르면 범죄를 정당화하는 기사를 실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는데 항상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잃지 않겠다고 권한 언론이 치안 박멸이라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권력에 무비판적이라는 점. 게다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모조리 묵살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기만과 모순이 느꼈기 때문이다. 모든 열광 상태는 위험하다. 치안 박멸 운동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참아온 괴로움을 짊어지고 자행되는 일종의 복수이기도 하기에 공정하게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벌였던 테러와의 전쟁 역시 복수라는 민영으로 테러에 버금가는 폭력이 정당화되었던 것처럼 현대사회에는 역차별을 이용해, 즉 차별을 역이용해 권력을 거머쥐려는 무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여성 해방운동도, 흑인 해방운동도, 일본의 불합해방운동도, 환경보호단체도 비권력자가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자가당착에 빠진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 이런 경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목적을 미명삼아 수단을 정당화한다면 차별에 맞서기 위한 싸움이 새로운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